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지난 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서 기소됐던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씨가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전광훈 씨가 말하는 자유우파 정당의 뜻이 모호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 있는데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전광훈 씨가 선거법 위반도 거짓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전 영 아닌 것 같아서요. 12월 30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를 꾸려가는 저는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 로우킥으로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될 예정이네요. 명랑시사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오늘 날씨에 만약에 BGM을 깐다면 저라면 손이 시려웠공 발이 시려웠공 겨울바람을 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였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8도에 머무는 정말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세미까지 많은 양의 눈도 내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날씨 어떻게 될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정말 추웠는데 센터장님은 어떠셨어요? 정말 춥죠. 그동안 별로 안 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게 춥지 않다가 추우면 훨씬 더 춥게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왜 추운 건지 얼마나 추운 걸 견뎌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현재 강원 영서지방 경기 동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영하 15도 이하인 지역의 한파 경보고요. 서울을 포함한 경기 서부,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지방으로 한파주의보, 여기는 영하 12도 이하일 경우 발령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였죠. 11년 만의 강추입니다. 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이하를 밑돌았는데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추워지는 것은 북극 한파가 내려왔기 때문이죠. 현재 북극 빙하가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서해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북극 한기가 우리나라 쪽 영향주에서 추워진 건데요. 앞으로 서울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진 다음에 2일부터 4일까지는 기온이 약간 오릅니다. 그래도 평년보다 기온도 낮고요. 낮 네. 기온도 계속 영하권입니다. 그런데 5일부터 다시 한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8일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다시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군요. 이후에도 네. 1월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 오늘도 춥고 내일도 춥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겨울에는요. 평년보다 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롱패딩이 재고로 엄청나게 남았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작년 겨울하고 비교하면은 체감하기에 엄청 춥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겨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은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이었죠.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2.5도가 높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을 보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눈도 거의 내리지 않았고 한강도 결빙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달리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태평양에서 온도가 낮은 라니냐 현상을 보이는데 라니냐일 경우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북극 빙하가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녹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 북극 한기가 자주 내려오고요. 여기에 이제 북극 진동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음의 지수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음의 지수일 경우 우리나라는 추위가 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올 겨울은 작년보다도 물론 춥고 평년보다도 더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한 가지 희망을 찾아보자면 동지도 지났잖아요, 센터장님. 네네. 그러면 뭐 길게 추울 날이 아주 오래 남았다 이렇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실제 추위는 소환부터 대한까지죠. 그렇군요. 그 사이가 가장 추운데 1월 5일, 내년 1월 5일이 네. 소환이고요. 1월 20일이 대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추운 날은 앞으로 있는 거죠. 네, 지나간 마음의 건 아니고.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내일은 충청남도, 전라도, 제주도에 눈 많이 온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내릴까요? 현재까지 전북 부안과 정읍이 26cm, 군산과 광주가 15cm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충남 서해안 또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은 모레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지역으로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이 폭설을 가져온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으로는 모레까지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앞으로 5에서 15cm 앞으로 많은 곳에 20cm에서 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눈 피해 없도록 좀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가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2월은 전국적으로 이 눈비가 굉장히 적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11월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보면 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거는 강원 영동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댐 저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내년 봄 농공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봄 농사 망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안심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파의 폭설까지 예고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몸과 마음의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작년 2018년 1월 한파 때 추위로 인한 사망률이 그 전에보다 22%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들은 추위에 매우 약하거든요. 건강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출할 때 반드시 내복을 입고요. 모자, 장갑, 목도리는 챙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수도 계량기 동파도 이제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량기에 보관하면 되냐 옷 등을 좀 미리 넣어서 보온을 해주고 장기간 집을 비우실 경우에는 수도를 약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추워지면 화재 발생이 많아집니다. 네. 이제 많은 화재를 가져오고 있는 게 화목 보일러거든요. 이 사용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눈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길이가 10m, 폭이 10m의 비닐하우스에 눈이 30cm, 지금 30cm 이상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무너질 이 수도 정도- 있겠네요. 이 정도 쌓이면 9톤입니다, 무게가. 그러니까 뭐 9톤짜리 트럭이 하나가 비닐하우스에 올라가는 격이거든요. 네. 따라서 눈이 내리면 비닐하우스나 축사 이런 눈을 좀 빨리 치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많이 내린 지역으로는 저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눈이 얼어붙고 있거든요. 도로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스노우 타이어 꼭 장착하시고요.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네.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한대 배종호 교수님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어제 뵙고 또 뵙네요. 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15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문자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비틀즈마님, 전광훈이 무죄라면 이제 누구라도 유죄 판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봉보이님, 죄다 무죄. 헬레나님, 그래요. 오늘 너무 춥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시사 뉴스를 훈훈하게 혹은 너무 뜨겁게 달궜던 뉴스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어제 살살합시다 코너에서 교수님 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명랑시사 구원투슈로 다시 등판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정말 많은 하루였는데 오늘도 살살, 하지만 어제보다 속도는 좀 빠르게 자동차 전용 도로 속도로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로우킥 이슈. 초대 공수처장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발표를 했는데 네. 초대 공수처장,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지명이 될 거다. 어제 내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검찰 개혁 때문에 그렇죠. 공수처의 초기 핵심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검찰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묶여 있어요. 네. 아직도 이제 법 조문에 살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할 수밖에 없어요. 뭐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문제까지 지금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명이 추천이 됐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 김진욱 그리고 검사 출신 이건희.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은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 김진욱 이분을 이제 선택해서 지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현재는 이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이 됐죠. 이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이런 판단을 받고 있고 본인도 스스로 나는 정치적으로 네. 중도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직에 몸담았던 기간이 길진 않더라고요. 판사로 재임한 게 3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펌으로 나갔다가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건희 후보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 창원이었나요? 그 지검장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는 그 비검찰 출신이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김진욱 후보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 김앤장 출신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에서 12년 근무를 했잖아요. 하지만 정의감 있는 분 이런 말에서 좀 아리송했던 게 사실 안 물어봤는데 이런 말씀 왜 하셨을까? 혹시 이게 슬로건이 핸디캡의 반영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김앤장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유능한 로펌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것들을 수임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뭐 기대가 교차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뭐 이분이 단지 김앤장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정치적인 판사다 내지는 뭐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판단인 것 같고요. 상당히 정의로운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근무할 때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이제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이분은 와서는 안 된다라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정도로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분이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뭐 의심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공수처는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능력, 수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상당히 독특한 게 보니까 21년 전에 초대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거기에서 특별수사관으로 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이죠.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그렇습니다. 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이분이 이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사 경험 또 수사 능력도 나름대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들이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대폭 당초에는 뭐 총 25명에서 이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이제 늘었는데 과연 이분들을 충분히 통솔할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질 관련해서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송곳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제가 샵 0951로 안내를 안 해드렸나요? 샵 0915라고 잘못 말씀드린 모양인데 바로 잡겠습니다. 문자는 샵 0951 95.1MHz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오전에는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있었고요. 네. 오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을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뭐 우리 모두 다 예상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상한 사실은. 부분이죠.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시 동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그 윤 총장하고 국회에서 부딪히는 장면도 의미심장하게 봤는데 박범계 의원 어떤 분입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뭐 윤석열 총장하고는 뭐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죠? 얼굴을 지금 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관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3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국회, 행정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개혁을 선도해 나갈 그런 법무장관 후보자의 적임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비검찰 출신들이 이 법무장관에 임명이 되고 있어요. 네. 보면 이제 박상기 초대 법무장관, 조국 법무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다 모두 비검찰 출신 아닙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도 역시 비검찰 출신이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검찰 출신의 법무장관을 낙점을 한 이유는 결국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초기에는 강금실, 천정배 두 사람 다 비검찰 출신이어가지고 검찰 개혁에 굉장히 속도를 냈거든요. 네. 근데 그 뒤 이어서 법무장관에 누구를 기용했냐면 김승규, 김성호 이 두 분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더라라는 그런 아쉬움 내지는 반성이 있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2011년 저서 문재인, 김인의 검찰 생각한다에서도 이런 입장을 토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범계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을 내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출신으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 역시 비검찰 출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찌되었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국민께 이제 송구스럽다면서 두 가지 이유를 밝혔어요. 하나는 상소심 과정에서 혼란,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지 2개월 네. 효력 정지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은 본안 그대로 소송, 진행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행정 소송, 본안 소송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역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빨리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을 하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다시 이거를 또 항고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툼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질 것을 우려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만은 법원의 이번에 판단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본인이 질책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원이 징계 사유 두 가지는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판사 사찰 의혹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한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흔결을 가지고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는데 네. 이 부분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성추행 피소 사실을 누군가 유출했다. 그래서 청와대이냐 검찰이냐 경찰이냐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근 5개월간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데 어떻게 된 과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쭉 수사를 해 보니까 청와대, 검찰, 경찰이 다 유출하지를 않았다라는 네.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유출됐을까 쭉 수사를 해 보니까 당초 이제 피해자 측 변호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검찰에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하 경찰 내지는 검찰에서 이 사실을 유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 피해자 측 변호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대표 네. A 씨라고 좀 정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A 씨에게 네. 연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A 씨가 다른 단체 대표 시민단체입니다. B 씨에게 전화를 했고 또 이 B 씨가 자기하고 같은 시민단체의 공동체인 B C 씨에게 또 전화를 했고 네. 이 C 씨가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이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젠더 특보가 있어요. 임순영. 네.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확인 전화를 하니까 이 임순영 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굉장히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밤 11시에 긴급 참모회의를 열었거든요. 이날이 7월 8일이에요. 그래가지고 7월 9일 날 비서실장을 독대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쭉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유출 경로가 검찰, 경찰, 청와대는 아니다 밝혀졌고 그러면 이 여성 단체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 국회의원은 세 분하고 이 여당 국회의원 한 분.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건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건 네.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고 피의 사실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진 않았다. 그래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글쎄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은 바로 이거였는데 네네.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네네. 뭐 여당은 안 된다 이런 발언도 물론 있었고요. 네. 사실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간첩 이런 발언을 했다고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 성함만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었던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이겼다. 엄지를 치켜세우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혐의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또 하나는 명예훼손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면은 아시겠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네. 4.15 21대 총선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수차례 집회하면서 여러분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이제 고소 고발 당했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이제 심지어 혐의를 받았어요. 허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 부분이 기소까지 됐는데 다 지금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말씀하신 대로 엄지쳐가면서 의기양양하는데 그러면 왜 판사는 무죄를 내렸을까? 짧게 정리하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이 돼서 다 이 부분을 무죄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당시에 총선의 후보자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 후보가 정해져야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이 부분은 그럼 왜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성향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인이니까 이분은 공적 전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를 내세웠는데 자 그러면은 고용주 전 박문진 이사장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해가지고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의 판결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에서 꼴찌 수준이고요. 네. 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80% 국민들이 지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한대 배종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전 광고 듣고 올게요.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윤 총장 탄핵론을 가장 먼저 밝히고 나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두관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예. 페이스북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윤 예. 총장 탄핵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는 윤 총장을 탄핵하는 것과 제도 개혁이 그 등치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뭘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 탄핵하고 제도 개혁하고 선택은 문제가 아니고 땅거리로 투트랙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안이고요. 윤석열 총장 탄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검찰총장직에 있으면서 사실상 정치를 해온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판사를 사찰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징계위에서 정직 유예를 하고 이제 이 법원에 올라갔는데 법원에서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판사를 사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판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명백하게 불법 범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검찰에 대한 적법한 감찰도 거부를 했고요. 사실은 뭐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법률권 의원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특히 뭐 우리 지지자 당원들께서는 더 궁금해하시던데요. 많은 분들이 저와 뜻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민주당 원총회에서 갱론이 있었다고 상당히 보도가 많이 나온 것도 보셨을 텐데요.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발언을 했고 또 김경엽 의원, 황운하 의원, 이하경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민행 분들이 이제 지지를 했고 탄핵을 또 양기대 의원 또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은 제도 개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민행대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직접 탄핵 역풍은 없다라는 글을 이제 기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철원회라고 초선 의원 12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검찰개혁과 함께 이제 탄핵을 주장하기도 하셨는데 우리 당의 이제 이낙연 당대표님과 하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 지도부의 염려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저는 당원들의 강렬한 의견 표출을 당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는데 일단 그러려면 지도부도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중진들이 좀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은데 당내 중진들이나 지도부는 오늘 양향자 의원의 뭐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만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던데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이 돼야 탄핵으로 일단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갱론이 있었고 저도 지도부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을 안정하게 이제 이끌어가려는 현 지도부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당이 지지율이 많이 이렇게 하락한 게 지난 21대 총선의 압도적 다수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여러 가지 좀 개혁적인 법안들 이런 입법 이런 활동들을 잘 하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결단하지 못한 이런 것들 이도저도 아니게 이렇게 끌어온 상황들이 국민의 피로감을 쌓아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의 지도부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는 네. 우리 민주당이 민주정당인 만큼 당원들 또 권리당원 대의원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총의를 모아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데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들 하던데 한 가지는 이제 탄핵 자체가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을 추진했을 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혹시 논란은 커지고 소의 실익은 없는 거 아니냐 그걸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탄핵을 국회가 의결을 해도 헌법재판소가 수용 안 하면 꽝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기각될 것이 뻔하다는 판단은 저는 오히려 이 사안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바람이 섞여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거라는 거는 나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엄중함을 배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예, 말씀하시죠. 검찰정법 4조에 적시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거고요.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입법부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권한인데요.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했을 때 헌재가 국회의 판단을 저는 가볍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저는 배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화끈한 매운맛을 그동안 못 보여줬기 때문에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국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탄핵을 주장하시는 게 오히려 현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시긴 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혼선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원론적인 사과를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국회의 탄핵은 헌법기관으로서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성 사면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사과와는 국회의 탄핵은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여당의 가장 중심에 대통령이 계시고 우리 당이 있지만 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의 사과한 문제하고 우리가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문제는 좀 사안이 다른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요, 의원님. 여권에서 의원님이 차지하고 계신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 이런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안 될 줄 아는데 탄핵안을 불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차후에 정치적으로 큰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일관되게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탄핵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난 8월 초에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독재인이 전체주의인이 이렇게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망발인데요. 이럴 때 윤 총장 해임안을 제가 제출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네. 판사 사찰, 감찰 거부 이럴 때 징계 사유가 불거졌을 때마다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은 지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된 검찰의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검찰 개혁하고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것이지. 제가 지금은 우리 당을 지지해준 지지자와 또 주권자의 그런 강력한 요구에 제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라고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모든 정치 행위를 네. 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해도. 네. 야당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탄핵 얘기하는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했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검찰의 조사가 겁이 나면 조용히 숨어 살아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을 갖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의혹이죠. 네. 이런 지하에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할 가치도 예. 없다. 이어서 공수처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인데요.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으로 처장 후보를 지명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특수계급을 두지 않는 그런 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하는 공수처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기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께서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도 이렇게 둘을 거쳤고요. 그래서 헌법 정신에 일단 투철한 분이시고 이분이 또 변호사 시절에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서 수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하겠다는 그런 생이 있는 사람이라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 통과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자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 네.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범여권 의원들이 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달자 검찰에게서는 뭐 6개 분야뿐만 아니라 아예 수사권을 다 빼앗아 오자 이런 주장을 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근데 현재 검찰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불이어 권력이죠. 그래서 오랜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그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 역사를 보면서 검찰은 기소권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수사청을 설립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냈고요. 아마 법사위에서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여야가 좀 이렇게 논란도 있을 텐데 어쨌든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야당의 일부 의원들께서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법안을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13분이 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데 정작 새로 만든다고 하는 공수처는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다. 그 현 정부는 수사권을 가진 쪽과 기소권 가진 쪽이 상호 견제하면 된다고 하지만 오른팔이 왼팔 견제한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 이런 주장도 펴거든요.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당의 조호영 원내대표 그런 주장하시던데요. 저는 야당에서는 그런 논의를 하지만 이제 공수처는 사실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공직자, 경찰은 경무관 이상 이렇게 고위공직자 한 7,000명,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서 7,000명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거든요. 다른 분은 아무 관계 없고. 네. 그런데 거기에 고위공직자를 특히 수사하는데 그거는 수사하고 기소를 주는 게 오히려 저는 이 공수처의 취지에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을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뭐 잘 알려졌다시피 사시 동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네, 사이가 연수원 틀어졌는데 그렇죠. 연수원 동기죠. 두 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신임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좀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해서 물러나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본안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게 신임 장관에 대한 그런 부탁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검찰 개혁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어쨌든 고시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국민이 네, 더 의원님. 이렇게 커질지 네. 작아질지는 저는 윤 총장 대박이 예. 알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올게요.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자가격리로 잠시 자리를 비운 이승원 씨를 대신해서 다음 주까지만 진행을 맡게 된 박연미인데요. 문자 몇 개 읽어드리고 갈게요. 9244님, 선덕여왕 맞습니까? 맞습니다. 텀블러님 매일매일 여러 곳 같이 다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861님, 3212님, 동만님, 0610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3부 명랑 인터뷰 시간에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장관에 대한 항소 포기,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한미군 안에서 한국인인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 의견을 내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주한미군 소속의 우리 그 한국인 의료진들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백신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측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백신을 맞겠다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막아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이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이라 반대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긴급으로 사용 승인을 해서 백신을 원하는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빨리 백신을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대상자들이 대략 한 2,400여 명 되는 게 맞죠? 아마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한국인인데 주한미군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면책을 한다. 이런 정부와의 그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는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미군 당국이 이제 제공하는 백신이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접종을 받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히 미국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도 미국 보건부에 그와 관련한 보상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되겠지만요. 또 이제 검토해 볼 게 이제 미군은 이제 소파 협정에 의해서 특별한 지위를 이제 보장받는 곳이니까요. 그런 법률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때 사전에 이 부작용에 대한 그 방안을 숙지하고 네. 완전히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각서를 아마 진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들이 그 배상 청구 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네.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카투사 분들이 내국인 1호로 최초의 백신 접종자가 된 기쁜 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앞으로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보시기에는 미국에서 어쨌든 FDA 승인을 받았으니 뭐 아마도 화이자가 되겠죠. 화이자의 백신을 맞게 개인이 골라서 맞을 수 있게 내가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맞을 수 있지만 이게 국가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미군 영내에서 근로하는 그 근로자들은 당연히 미군이 이 집단 면역 완성을 위해서 백신을 다 맞기 때문에 이분들이 백신을 맞아야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지금 상당 부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첫 사망자도 나온 상황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강한 어조로 논평을 남기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오늘자 신문에서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동부구치소 창살문으로 이제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편말을 들고 있는 그 재소자분들의 사진 그 절규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그 대구 신천지 사랑지엘교회에서 역대 3번째 규모의 집단 감염입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안이고요. 근데 과거 집단 감염을 교회 탓이나 집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탓하면서 심지어 살인자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까지
엄정 대응, 형사 책임, 구상권 청구로 상당히 우리 정부가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전광훈 씨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이 국가기관인 동부구치소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부구치- 네. 예, 말씀하시죠. 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밀폐돼 있고 밀집돼 있고 또 밀접돼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 환기도 잘 안 되고 또 네. 과밀 수용 상태에다가 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법무부도 추장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분리 수용이나 뭐 분산 수용을 하고 또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형 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또 모범 수용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논평을 한 것입니다. 네. 법무부나 서울시나 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확진자들이 확진자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한 방에 10명까지 들어갔다 지금 이런 편지들도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법무부하고 서울시는 정작 남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는 서울시가 잘못했다. 서울시는 법무부가 들여다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결국에는 이게 11월 27일에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로부터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뒷북치면서 이제 전수검사를 최초로 한 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3주 동안 재소자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수용자의 확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났었는데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동부구치소가 지금 2,0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있는데 이 수용시설에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이제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서울시 관계자는 집단 감염 시에는 국비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 법무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예산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과연 이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가 제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윤 총장의 징계에 골몰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에 과연 어떤 일들이 동부구치소에서 있었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 또 국정조사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이 소식도 오늘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궁금해져요. 국민들께 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이 추윤 갈등이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판정승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 전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지를 좀 넓혀주기 위해 선택한 내용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소송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고 윤 총장이 제기한 그 본안 소송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쨌든 진행이 돼서 결론을 볼 것이니까요. 그것을 기다려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누가 이기고 졌다 이것보다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지난 수개월간 큰 사회적인 분열과 소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추윤의 승리나 패배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패배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그 기사회생한 윤석열 총장의 복귀 이걸 두고 김두관 의원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김두관 의원을 필두로 해서 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국회가 나서서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펴고 있단 말이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이 보시기에는 이 탄핵 주장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그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징계 집행 정지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이 탄핵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징계위원회에서 했던 기피 신청 의결이라든지 나아가서 징계 의결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은 의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해서 원천 무효라는 그런 결정이거든요.
게다가 이 법무부도 스스로 정직 처분에 불과한 처분을 내려놓고 이것을 탄핵 사유로 끌고 간다면 이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탄핵 소추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탄핵 소추를 해야만 탄핵 소추의 효과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내년 선거를 치르고 또 월성 1호기 수사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 속한 제가 보기에도 김두관 의원이 탄핵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두관 의원이 탄핵 주장을 하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그 편을 나눠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그분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 그런 의견의 표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보다 강력한 피하 식별을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여당에서는 보다 강력한 의견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자. 검찰청 간판 떼고 기소만 유지할 수 있는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달자. 그리고 새해부터는 원래 그 6개 분야에만 한정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는데 이것도 건너뛰고 수사권 아예 폐지해서 검찰은 수사 기능이 없는 조직으로 만들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범여권의 최강욱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결국에 이 법안의 취지는 이 검찰의 권력이 너무나 크다는 데서 이 권력을 나누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불기소권 이런 것들을 중에서 기소권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제 분리시키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 논리가 숨이 일관하게 다른 조직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수사권만 가지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과된 공수처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 불기소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 기준이라는 게 앞다르고 뒤다르면 안 되고 일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권력을 나누려면 공수처의 권력도 나누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월 1일부터 검찰 수사 조정이 이루어져서 검찰이 6대 중요 범죄만 네.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데 이 검찰에 대해서 그 폐해가 있다고 해서 이 시행되지도 않은 법안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다시 빼앗아서 별도로 기소권만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그 야당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법을 재차 개정한 것을 연상시켜서 이거는 조금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편성과 타당성 그리고 과잉된 입법이어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법은 제가 보기에는 보편성과 타당성을 잃고 과잉 입법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이곳에 수도권의 64개 기초지자체에서 나온 쓰레기의 일부를 땅에 묻고 있습니다. 반입 총량제는 지난해보다 10%씩을 줄인 양을 기준으로 제한해서 초과분에 따라 요금 추가 징수, 반입 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미 서울 지역의 지자체들은 123%, 인천은 115%, 경기도는 109%로 반입량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지자체 기준으로는 서울이 20개의 구가, 경기도는 14곳, 인천은 9곳 모두가 정해진 총량을 초과한 겁니다. 64곳 중
43곳입니다. 더 줄이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더욱 늘어나 버린 상황. 온 나라가 쓰레기를 줄이자,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을 늘리자는 캠페인과 관련된 정책안을 내놔도 우리 생활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이대로 간다면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 시점이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신이 와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막대한데 처리할 시설은 부족하니까요. 결국 친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도시의 에너지를 일부 공급 가능한 소각 에너지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범죄 사건계의 핫한 코너로 거듭나고 있는 사건계장. 항상 두 분이 함께 하시던 시간인데 오늘은 혼자 나오셨습니다. 내일신문의 김영선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10수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8년 8년 됐나요? 정도더라고요. 예. 같이 인도 출장을 갔다 온 사이입니다. 이게 살아생전에 그럴 일이 다시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좋았던 시절. 저희 손잡고 찍은 사진도 있죠. 네. 그때는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예상치 못했습니다. 기자님 벌써 5년째 시경 캡을 하고 계신데 왜 못 빠져나오세요? 아, 이거 만년 뭐 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자들은 시경캡 하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시경캡이 대체 무엇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실 기자들만 아는 용어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사건 사고 담당하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기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주로 캡이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캡이면 캡이지 왜 시경캡이냐면 그 서울지방경찰청이 옛날에 시경으로 불렸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캡들이 시경 출입을 하니까 줄여서 시경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 아닌가요? 사회부 기자 중에? 그렇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위가 꽤 있었다고 해요. 예, 옛날에는 뭐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는 후배들이 정말 무서워했던 시경캡 우리 김영선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건 개장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프로파일러이자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배상훈 교수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교수님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건강히 다시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건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굿모닝 시티, 이게 참 오래된 단어예요. 이게 분양 사기범이 이번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사망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800명이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온 상태인데 지난 27일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66세로 사망한 윤찬열 씨가 지난 22일에 발열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형집행정지 받아서 출소해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4월 만에 숨지고 말았는데 평소에도 건강이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뭐 혈액투석을 받고 만성 신부전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런 기저질환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망한 것 그리고 적절하게 제때 뭐 치료받지 못한 것 이런 건 또 안타깝지만 윤 씨가 굿모닝 시티의 분양 사기범이었다 이게 알려지면서 당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시고 또 한 번 이 뉴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사실은 2003년이에요. 그 윤 씨가 이 굿모닝 시티 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때가 이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전형적인 분양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을지로 유가 지하철역으로는 2호선 당시는 동대문 운동장역이었는데요. 여기에 1,300평 규모의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라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막 그때 막 밀리오레 이런 대형 쇼핑몰 각광받으면서 두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요. 근데 이 사건이 결국 사기로 기결되면서 이 피해자는 3,000명이 넘었고 피해 액수는 3,7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분양 사기 사건이 됐습니다.
2003년에 3,700억 원이요. 맞습니다. 그때 거의 자신 전 재산 다 몰아가지고 7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쌈짓돈 모아서 전 재산을 잃고 정말 화병으로 사망하신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 사건이 나중에는 정치권으로도 번져서 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정대철 전 대표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피해자가 워낙 많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돈을 네. 잃으신 분들이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맞아요. 심지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피해자들 모임에서 이 집기회를 한 걸 보면 화병이나 이런 또 극단적인 선택 네. 이런 걸 다 합하면 3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기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교수님 듣고 계시죠, 예. 교수님? 예. 네,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 이거 지능형 사기 범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걸 어디로 분류해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인데요. 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이걸 어디서 수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경찰이나 우리 검찰에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없었고요. 되게 이상하죠. 지금도 없나요? 그러면?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기 사건이라는 게 고소고발 사건, 말하자면은 고발 사건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에 발생하는 어떤 범죄로 보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것처럼 이게 대규모화된 어떤 분양 사기 같은 건 그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애초에 전문 범죄꾼들이 만들어낸 대단히 위험한 공안 사건 같은 형태인데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서라든가 전문가된 전문 수사관들이 없었거든요. 다만 이 사건이 주목이 된 건 정치인 정대철 의원이죠. 네. 관련돼 있어갖고 관심을 가졌다는 뿐이지 다른 많은 다단계 사기라든가 이런 서민한테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사부서에서는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어떤 범주로 분류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게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범률도 높고 한 범죄들이 또 하는 이런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몹쓸 범죄인데 왜 사기죄의 형량도 낮고 피해자 구제책도 부실하고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범죄가 대체 어떤 범죄인지 아직까지 규정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획 사기면서 조직 범죄자들이 한 어떤 조직 범죄에 가까운 건데 우리의 법 체계는 이걸 단순 사기에 플러스 3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3천을 곱하는 형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량 자체도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3천을 다 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장 그 형량이 높은 거에 플러스 2분의 1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비슷한 것이 나면은 수천 년이 나올 수 있는 형량이 우리는 기껏해야 15년. 그러니까 수천 명한테 목숨줄 같은 이런 것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사적으로 네. 그 사기범한테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히 큰 법적 미입이면서 시스템적 미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아서 받아내라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먼저 주고 구상권을 그쪽에 청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을 국가는 개인의 사적인 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호한 원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김영선 기자님, 당시 사기 사건 피해자들 제대로 보상받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현재는 어떻게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윤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굉장히 빚이 많은 상태였고요.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민사사건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은 뭐 거의 고사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셨는데 그 2005년 5월 28일자 기사를 제가 오늘 찾았는데 네. 거기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서민의 한설인 굿모닝시티 눈물의 첫삭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공식에 열린 겁니다. 이 피해자분들이 정확하게 3,442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결국 계속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피해자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네. 스스로 돈을 모아서 직접 건물을 세워서 이걸 첫 삽을 뜯고 개장까지 했어요.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동대문 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공신률이 70% 이상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기범 말이에요. 3,700억 원 규모의 대형 분양 사기를 했고 당시에는 흥행이 됐잖아요. 뭐 굿모닝 시티 대형 복합 쇼핑몰 뭐 들어가시면 대박 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이 돈 다 어디 갔답니까? 그 돈을 다 정치권의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나중에 알려졌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뭐 이름 알려진 사람은 정대설 전 대표뿐이지만 네. 그 이외에도 많은 그 의원들이 그 거론이 됐었고 다른 또 뭐 공사 사장님들까지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네, 교수님 사건을 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네. 예. 이런 보통의 그런 분양 사기라든가 대규모화된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 아니면 대타를 띄워갖고 형을 받게 하거나 그들로한테 뭔가 피해자를 대하게 한 다음에 네. 실질적인 주범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또는 수사를 하는 걸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영화적인 모습이 지금 이 분양 사기라든가 다단계 사기의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상황. 근데 실제로 돈은 어디 온데간데 없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사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3,700억 원이라는 돈을 횡령했는데 윤창열 씨, 이 주범으로 꼽히는 사람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이 상황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이걸 미리 빼돌렸는데 누군가가 빼돌리게 도움을 줬겠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것을 네. 예. 이게 계좌 추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계좌 추적이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지금이라면은 당시에 뭐 휴대전화 그 이용 기록 이런 것들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은 왜 수사에서 확보가 안 된 건가요? 글쎄요. 그건 담당 수사팀들이 대답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이런 종류의 사건 자체를 검찰이나 검찰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수천 명이 나가 죽어도 실제로 수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사 시스템 자체가 뭔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되게 저도 경찰에 있을 때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했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천 명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기소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이게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 않는 거죠. 피해자는 있는데 대답하고 책임질 사람은 없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피해자가 3,400명이라는 거지 그들의 식구들 관련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만약에 4인 가족이다 치면 10,000명 이상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면 이후에 관련해서 보안입법 같은 걸 하자 이런 주장은 뭐 국회나 정부에서 전혀 없었던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사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쉬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드리기 싫어하는 거죠. 하도 쉽게 하는 거죠. 뭐가 나올지 잘 알 수 없는 데다가 질긴 고기니까 섣불리 덤벼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아직도 해결 난망인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좀 속도를 내서 처리해주면 참 좋겠다. 또 분양 사기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치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당할 수 있는 피해라고 보지만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입법 보완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40분간 묻지마 폭행. 제목이 일단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주차장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다른 남성을 끌어내려서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영상 찍힌 이 CCTV를 보면 폭행이 40분이나 이어졌고요. 결국 이 피해 남성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경찰이 가해 남성을 인근 카페에서
있다는 거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일단 강도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CCTV 영상도 지금 꽤 공개가 돼 있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라는 부분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특별히 뭐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도 아니라는데 왜 때렸죠? 그래서 묻지마 폭행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찰에서 강도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 중인 걸로 보면 일부 범죄 혐의를 잡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멀쩡히 있는 사람을 뭔가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가서 마구잡이로 때렸다는 건데 운전석에 앉아있던 분을 끌어내린 뒤 폭행한다고 하면 주차하는 과정에서 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영상을 보면 남성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이 사람을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후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체로도 사실 좀 공포스럽죠. 그렇죠. 예. 주차장이라는 곳이 사실 어두운 후미진 곳이 맞는데 갑자기 내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끌어낸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일단 강도다 하면 보통 피해자를 일단 제압하고 돈을 빼앗아서 달아난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건하고 다른 강도 사건들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어떤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거는 진행자님께서 강도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강도를 입건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돈을 가져가지 않았고 뭔가 이제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또 강도 사건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 폭행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인 매우 미비점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도라고 하는 거는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강도가 성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조사 과정에 진술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시비가 붙어 때렸다라고 하면 이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단순 폭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자체는 물론 지금 단순 폭행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만은 이런 범죄를 조사하고 규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것도 규정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처럼? 네. 왜냐하면 돈을 가져가지 않았고 말하자면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고 이 가해자가 진술을 하고 그것을 경찰이나 수사하는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 무자비한 형태의 묻지마 폭행인 강도라고 규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거 외에 다른 동기를 찾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예,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지나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강도 사건이냐 단순 폭행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기소 단계로 그럼요. 넘어가고 나면. 근데 이게 단순 폭행이나 시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 문제가 커 보이던데 단순 폭행으로 지나간다 이러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왜 그랬는가에 대한 동기를 추적해야 되는데 문제는 동기를 추적할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크게 상해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경찰이나 수사 시스템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군요. 강도를 입건한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김영선 기자님, 저는 요즘에 좀 무섭다, 좀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생각되는 게 강남역에서도 그렇고 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도 그렇고요. 뭐 예전에 그 거슬러 올라가면 퍽치기라고 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을 그냥 제압하고 돈을 빼앗아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건 목적성이 뚜렷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원한 관계도 없고 특별히 금품을 빼앗을 동기도 없는데 무턱대고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범죄 심리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분노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분노 사회. 예, 분노 네. 조절 장애 사회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명명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는 명명 자체를 좀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도 사실 있거든요. 뭉뚱그리기에는 사건의 성격을 맞습니다. 너무 흐린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강남역, 서울역 사건을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건 사실은 약간 약자에 대한 혐오 범죄적 성격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묻지마 범죄나 묻지마 폭행으로 부르는 순간 그런 범죄의 어떤 성격을 좀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자들은 일보를 한번 낼 때는 쉽게 묻지마 범죄라고 쓰긴 하지만 그런 명명을 하는 것 자체로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한 공포감을 줄 수가 있어서 네. 좀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기자점에서 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부 기사에 대한 고민 좀 필요하겠네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건 가해자 중심의 명명법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혐오 범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 말고 네. 실사에 규정을 해갖고 혐오 범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혐오 범죄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그 문제는요. 우리 새해 만나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연말 두 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이제 2021년 새해에 뵙겠네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님, 김영선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투자한 개미 벌어라.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주식계의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 만나봅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올해의 코스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4일 연속 최고치 기록도 썼고 올해 최고치로 마감을 하게 됐네요. 네, 올해 정말 뭐 역대급 기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마지막 날까지 굉장히 강했고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마지막까지 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가 오늘 1.8%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코스닥도 한 1.2% 올랐는데 물론 뭐 코스닥은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2001년 이후 거의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좋은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올해 초 대비해서 31% 상승했고 와. 코스닥은 무려 45% 네. 상승을 했는데 뭐 이 장의 또 주인공 이렇게 기록적인 장세의 주인공은 역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그 주식 매수하고 예탁금 합쳐서 거의 100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금들이 어쨌든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결국엔 8만 전자가 됐거든요. 네, 종가 8만 기준으로도 8만 네. 원을 찍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상 처음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됐는데 네. 여러 뭐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동안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한국 증시가 아니라 미국에 있었으면 벌써 10만 원 갔을 텐데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국 시장 내에서 어쨌든 좀 독보적인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좀 8만 원을 좀 돌파를 해줬고 그 외에 뭐 반도체 다른 기업이라든가 뭐 친환경 관련주 플랫폼 바이오 이런 좀 성장주들이 고르게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시장 어쨌든 2020년을 좀 마무리하는 장세 속에서 정말 굉장히 좀 그 끝이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다들 행복한 장세였는데 2020년 주식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올해장의 특징은 개인이에요. 이제 개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동학개미 운동이 좀 펼쳐지면서 증시를 역대급 상승장으로 좀 이끈 게 좀 특징적이었고 두 번째는 주도주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주도주 하면 뭐 맨날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주, 뭐 건설, 철강 이런 것들이 강했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BBIG라 그래가지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4개 업종이 시장이 좀 중심에 좀 서면서 강세장을 좀 이끌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19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전 세계 정부가 돈을 풀었고 이 돈을 푸는 데 있어서 누구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이 돈을 푸는 데 대해서 어떤 이제 거부 반응도 일으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된 이 돈 풀기에 의해서 실물 경기와 반대로
주식시장은 연일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염 차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새해에 만나게 되는데 네. 내년도 주식시장 서학개미 포함해서요. 살짝 네. 전망을 해보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내년도 증시는 사실 뭐 미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유동성 장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한 5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이제 뭐 계속해서 투입한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공격적인 부양책, 이번에 2차 부양책이 통과됐는데 바이든 당선이 또 3차 부양책 얘기까지 꺼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계속해서 돈을 좀 풀겠다는 의도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유동성 장세 지속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좀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한번 수익 나면 잠깐 팔고 나갔던 경향들이 많은데, 올해 특징은 계속해서 신규 유입도 있지만 기존에 투자하셨고 수익이 나셨던 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주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투자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좀 위험을 좀 즐기는 네. 그런 현상이 좀 이어졌는데, 내년에도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 정말 감사했고요. 오늘 돈과 함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개미들과 함께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가세요. 네.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놀라운 불평등한 세상 이야기 읍스! 한결의 임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임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 한해 정말 읍스하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같이 편하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면 불편해지는 그런 주제들이 많았던 한 해인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젠더 이슈 문제에 있어서는 똑아놓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기가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화를 나누는 환경 자체도 어려웠고, 그 와중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는데, 오늘은 소외, 이와 관련된 얘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늘 연말인데 어떤 얘기를 준비할까 하다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좀 힘든 이 연말에 전해진 좀 씁쓸한 소식 하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내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회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따돌리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회사 내부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니까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공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던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한국여성민우회가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마땅히 정보가 공유돼야 하기도 하고, 보통 회사 공지라는 거는 전체 공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속가내는 것 없이 발송이 되잖아요. 네네. 일단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왜 그랬느냐, 이게 참 궁금해지네요. 이게 일단은 놀라운 것은 이제 정말 안전이랑 직결된 상황이 되는 정보인데도 이제 따돌림을 당하던 구조가 그대로 계속 작동을 했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이 따돌림을 받은 이제 A씨라고 하죠. 이 A씨가 1년 전에 직장에서 자기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고민하다가 이 사실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지속적인 따돌림과 업무 배제를 당해왔는데, 그 방식이 요즘에 팀 운영할 때 대부분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요. 이제 소셜미디어에. 그래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공지를 하고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고 했는데, 이 단체 대화방에서 이 A씨만 이제 쏙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씨를 뺀 상태에서 아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여기에 오가고 공지가 되고 했던 거죠. 이 분위기 속에서 심지어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까지도 확진자 나왔으니까 이제 저기를 바꾸라고, 검사를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주말 사이에 이 단톡방에만 공지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주말 동안 다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월요일 날 이 소식을 전혀 모르는 A씨는 그냥 출근을 했다가 회사에 가서야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너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정말 따돌림이 얼마나 수준이 심한가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 사실을 좀 알린 것 같습니다.
상황이 참 심각해 보이는데 네.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을 여럿이 따돌린다는 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또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 벗어나기도 힘들죠. 예. 그렇죠. 일단 이분은 이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마음대로 그만둔다. 그리고 그만둘 이유도 없지만요. 그러면 예.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온 건가요? 이게 지난해 10월에 이제 사건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팀의 상급자로부터 이제 직장내 성폭력을 당한 건데요. 이 대기업 계열사가 워낙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성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역시 신고해봤자라는 생각에 좀 신고를 미뤄오고 견디다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갖고 2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회사 첫 반응이 가해자 피해자 다 문제 일으킨 거니까 둘 다 나가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쌍방이다. 네, 거기다가 어쨌든 문제 일으킨 거다. 조용하던 회사에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둘 다 징계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다 결국에 어쨌든 이 피해자 A 씨는 휴직을 2주 동안 하라고 공고를 받았는데 2주 지나고 돌아가니까 기존의 업무 담당이었던 영업 업무에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이렇게 단톡방에도 출제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처해진 거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용 구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완전히 위반한 사례로 보이기도 하는데 둘 다 네. 떠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가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해자는 징계가 이제 징계 절차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만약에 뭐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렇게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문제 일으킨 것처럼 이제 보이는 시선 속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그 조직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폭력의 구조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 조직 생활, 그것도 회사 생활 같이 내 생계를 위해선 필요한 그런 생활인데도 이 안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성폭력이나 폭력행위, 폭언 같은 걸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직에서 힘없고 눈치 보는 입장인 사람보다는 당연히 조직에서 장악력이 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에 비례해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 이 분위기를 저 사람은 이 조직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편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줄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사실상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잠정적인 피해 사건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입을 다물게 만드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맞습니다. 이 성범죄를 신고한다는 게 참 어려운 모양이네요. 네네. 뭐 사회적인 시선도 조직 내에서도 그런데요. 조직 내에서는 일단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나오면 정말 피해자가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요. 사회적인 시선도 마찬가지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일본의 예를 들어도요. 일본에서 그 언론인 지망생이다가 그 언론 방송사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이토시우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타임지가 선정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경우에도 일본 최초로 이제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를 좀 쉬쉬하는 분위기인데 거기 최초로 신문을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아이고 성폭행 당한 주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서서 말한다는 얘기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폭행도 TV 토크쇼 같은 폭행이잖아요. 데서 네네. 예. 그런 데서도 막 부끄러운지 모르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의도가 있는 게 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그냥 이렇게 가십거리 얘기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 년 전에 그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그때도 제목을 한 언론사가 방송 뉴스의 제목을 무려 그 부끄러움 이긴 여교사의 용기라고 뽑았습니다. 부끄러운데도 차분하게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마땅히 부끄러워야 하는데 너 그걸 부끄러운 일 극복하고 잘했잖아, 무려 이런 신고까지 거죠. 했다. 이렇게 이걸 칭찬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일단 성폭행은 너 당한 사람이 부끄러운 일이야라는 시각이 네. 엄청난 사회적인 시선이 반영된 그런 편견 어린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을 듣고 이렇게 처리되는 일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그 사례로 들어주신 그 일본의 예를 보면 네네. 언론인 지망생이었던 이토 시오리 씨가
네. 심지어 인형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라 이런 요구까지 받았다는 게 네, 사실인가요? 경찰에 가서 아이고 거기 너네 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아냐면서 네가 그럼 직접 어떻게 당했는지 인형 이거 갖다 주면서 이거 갖다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아하. 일본은 우리만큼도 이런 과정을 지원해줄 시민단체나 이런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토시오리는 정말 멋모르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면서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도 밀실 블랙박스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증거가 어딨냐며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는 그런 일을 겪었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 이후에 이분은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던 이유도 계속 싸우겠다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5년 만인 지난해 12월에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2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에서 승소를 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어차피 불기소되고 너도 이거 당했다고 어떻게 아냐라고 했던 그런 시선들을 드디어 마침내 이제 부식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저널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참. 제가 네, 말씀하시죠. 오늘 한 해 마지막에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한 해 마지막을 앞두고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좀 응원의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소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토시오리가 제가 2018년에 직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성폭력 네. 피해자들한테 직접 하고 싶다고 했던 말을 좀 전해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네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나서 그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일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안심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당신 그때 취한 행동은 최선이었고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상당히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모두 네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주제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읍스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한결의 임지성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뵙는 거죠, 이제?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 사이에서 간극이 좀 벌어져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 같습니다.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앞서 40분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서 9230님 40분을 폭행했는데 청부 사건 등으로 추정할 수 없고 단순 폭행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4708님 한마디로 이 법 제정 관련해서는 정부나 국회나 의지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특히 진행에 대해 칭찬하는 문자가 많다는 PD의 알림톡이 저에게 왔는데요. 이게 진실인지 칭찬하려고 해주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승원 씨 긴장하셔야 할 뜻이라고 써있다는 거는 제가 이승원 씨한테 꼭 일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